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개인적 법익 중에서 상해죄와 폭행해죄부터 해가지고 개인적 법익 관련된 생명 신체에 관한 죄 부분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3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상해와 폭행해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해 보시면은 독일 형법과 달리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하고 있고, 또 일본 형법과 달리 폭행치상죄와 상해미수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형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형법은 상해와 폭행죄를 따로따로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형법 같은 경우는 폭행죄의 어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폭행과 상해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결과범이다, 그다음에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형식범이다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고, 고의의 문제로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보호법익에 관련된 학설인데, 우리가 상해죄 보호법익이다 그러면 상해죄 보호법익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내지 불가침성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불구별설인데, 이거는 소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구별설이 다수설인데, 다수설이 이제 판례인데, 우리 형법상 보호법익을 보면 상해죄 보호법익은 내부적 기능의 완전성, 즉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우리가 상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폭행죄 보호법익은 뭐냐? 폭행죄 보호법익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중에서 외적인 완전성을 갖다가 보호법익이라고 하고, 상해죄는 내적인 완전성, 즉 생리적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하는 것이 구별설의 입장이고 다수설 입장이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와 폭행죄는 우리 형법상 구별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결과범위냐 형식범이냐, 또 그다음에 고의범이냐, 상해의 고의를 가졌냐 폭행의 고의를 가졌냐에 따라 구별된다, 그리고 보호법익도 달라진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토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구별설과 불구별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불구별설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타인의 모발, 눈썹, 손톱을 자른 행위가 상해인가 폭행인가를 구별할 때 분명히 이 구별설에 의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외적 상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구별설에 의하면 이것이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상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구별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총설에 관련된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설명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을 삽입할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해죄와 폭행의 죄에 관련된 구성요건 체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 체계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상해죄를 갖다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죠. 상해죄 같은 경우 기본적 구성요건을 하고, 앞서 봤듯이 이렇게 존속 때문에 가중되는 경우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존속 상해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표시 화살표 있죠. 굵은 표시 화살표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를 처벌하고, 존속 상해죄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인 존속 중상해죄를 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는 건 가중인데, 이 상해죄나 존속 상해죄에 대해서 어떤 행위 태양,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는 그런 특수 상해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중상해죄도 있는데, 이런 특수 중상해나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중상해죄 결과적 가중범, 존속 중상해죄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 치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7조 1항 2항, 그 다음에 258조 2, 258조 2의 1, 2항,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은 이 판례가 하나 뒤에 나오는데, 특수상해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장기와 그 다음에 단기,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을 전부 다 가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죄 구성요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상해죄는 동시범 특례라고 하는 263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행위의 경합 또는 동시범이라 그래가지고 형법 19조에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또 이 상해죄에서는 동시범 특례 규정을 263조에 두고 있고 이런 동시범 특례에 의해서 다시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하는 그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역시 단순 폭행죄를 기본 범죄를 하고 존속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인 경우 요 화살표가 굵은 표시 요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죄라든가 존속 폭행죄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폭행죄 행위 태양이라든가 방법이 불법성이 높아져 가지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수폭행죄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밑에도 보시면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단순 상해죄가 기본 구성권이고 존속 상해죄는 책임 가중, 특수 상해죄는 불법이 가중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치사죄도 결과적 가중범이다. 뭐 상습 상해죄 가중처벌하고 이런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특별법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폭처법상에 이 공동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해당 각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데 공동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가 있지만 이 폭처법상의 공동상해가 적용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해죄, 그러니까 상해가 있고 그 다음에 폭행, 이게 글자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행죄, 그 다음에 협박, 상해,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체포, 감금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강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재물손괴죄가 있다. 즉 이렇게 말한 이 8가지 범죄,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강요, 주거침입, 공갈,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폭처법에 여기 나오는 이 폭처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여기 이 상해죄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해죄, 그 다음에 폭행죄, 그 다음에 협박죄, 그 다음에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속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 뭐냐 관련된 이 공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이 공동의 의미는 쉽게 보면 그냥 합동범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합동범에서 합동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복 목적인 경우, 이렇게 어떤 보복 목적으로 상해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그다음에 보복 목적으로 상해치사한 경우에 더 가중처벌한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고, 폭행죄와 관련돼서도 역시 이 기본적으로 폭행죄 구성 요건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특별법으로 나오는 게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이라는 거, 상해죄 공동폭행과 같은 의미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보복 목적의 폭행, 이 보복 목적인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가법 중에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가법 규정이 있다 보면 되고, 그러면 운행 중이라 그랬지만 실제는 뭐다?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 정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권 체계는 이런 특별법까지도 좀 이해해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요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성요건 표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진도를 나가서 39페이지 상해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상해죄 그래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는 범죄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보호법익은 생리적 기능이다. 그다음에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상해죄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와 관련된 문제될 게 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즉,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론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뭐냐? 객체가 바로 사람의 신체, 이것이 객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신체가 객체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신체가 객체가 되니까 그럼 태아의 신체도 객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형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들 교환 보시듯이 태아의 신체는 객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이제 태아가 기형아 또는 미숙아 내지 장애아로 출생한 경우에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모체 안에 있는 태아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태아를 기형아로 태어나게 했다, 아니면 장애아로 출생하겠다, 그랬을 때 태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또 태아에 대한 상해가 모체에 대한 상해를 볼 수 있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판례도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니라 한다 해가지고 밑에 판례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판례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경우에, 즉 사람의 신체에는 태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40페이지에 여러분들 밑줄 쭉 쳐 있는데 40페이지에 밑줄 쳐 있는 것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형법은 태아를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 그랬습니다. 판례 입장은 명확하게 태아의 신체는 상해죄에 객체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뭐냐? 행위는 상해라는 거죠. 역시 결과도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해가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보호법익과 관련된 논란이 개념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보호법익을 통해서 상해죄에서의 보호법익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내적 안정성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다 봤기 때문에, 학설 입장에서 다수설 입장에서는 상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내지 생리적 기능에 대한 장애, 즉 건강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가 상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판례의 태도를 보면 판례의 태도는 다수의 입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그다음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판례 입장에선 상해로 본다는 겁니다. 즉, 이 상해와 관련된 판례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환해 보는 것처럼 먼저 상처가 있느냐, 상처가 있으면 뭐예요? 이건 상해라 보는 겁니다. 외부적 상처가 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땐 상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 치유되는 거, 즉 관련돼 가지고 자연 치유되는 것은 상해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부적 상처가 있느냐와 관련된 상처는 없어요. 외부적 상처가 없을 때 어떡하냐? 상처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생리적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해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생리적 기능의 장애는 뭐냐? 이때 생리적 기능의 장애는 교환해 보는 것처럼 바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뭘 포함한다? 정신적 기능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따를 때 쉽게 말하면 학설에 의할 때는 학설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다. 그렇게 보는데 판례는 종합설적 입장에서 어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가지고 건강에 이상을 생기게 하는 거. 즉, 상처가 있다면은 당연히 상해다.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나 자연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제외한다는 거죠. 근데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 즉, 육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때는 상해로 파악하는 거고, 이때 정신적 기능의 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신적 장애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에 41페이지 상해의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 쭉 나오는데, 강간 피해자의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등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1페이지 그 판례를 보면은, 판례 그 본문에, 판례 전문에 보면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판례가 바라보고 있는 상해 입장이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보시면, 통상적인 생활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험적 사건에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 이것도 바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상해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상해 개념이 그렇다면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상해의 정도는 어떻게 되냐? 즉, 이거는 상해 개념이었다면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상해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42페이지에 나오는데, 타인의 모발, 눈썹, 손톱 등을 자른 행위, 기타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가 과연 상해냐? 그랬을 때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상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해 정도와 관련된 결국 외모의 변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외모의 변화 플러스 정신적 고민으로 인해 건강이 훼손할 정도다. 즉,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 단순한 외모의 변화는 아니고 반드시 외모의 변화 플러스 정신적 건강에 훼손이 있는 경우, 이 정도가 이를 때 우리가 상해로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2페이지 밑에 판례를 보면은, 첫 번째 2002년도 판례를 보시면은 그 전문을 보면 전문에 쭉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봐보세요.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마지막 줄이 아니라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보시면은,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원심에서는 상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자연 치유될 정도의 상해다. 그러므로 형법상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죄 하는데 강도치상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읽으면 되겠지만은, 그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계기가 뭐 경찰관의 권유에 의해서 갔고, 뭐 아는 친구의 아버지한테 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과연 상해가 있었냐 의심이 간다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 상태가 훼손되었다, 불량하게 변경됐고 생활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는 단순히 상해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 외모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 가지고 외모의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정신적 기능의 훼손이 있었냐를 판단할 때, 밑에 판례는 뭐다? 외모의 변화만 있었고 이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3페이지에 재판 요지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신체의 외모에 그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 상태의 변화만 있을 뿐일 때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해의 개념과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상해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구성요건 체계도로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상해에는 특수상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하는데 이 상해를 하는 데 있어 특수상해, 즉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상해가 있는데 이때 특수자가 붙는 건 뭐다? 이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총론을 공부할 때 합동범이라는 거 배웠죠. 이제 합동범은 뭐다?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합동범이라 그래가지고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합니다. 형법상에 합동범으로 나오는 거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상해를 이렇게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마치 합동범처럼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해죄는 특수상해 이런 것만 있고 합동범이 없으니까 그냥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공동상해라 가지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폭처법상의 공동상해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겠지만은 공동상해, 즉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가 붙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그 다음에 강요, 그 다음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갈 한 8개 정도 범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상해일 때 이 공동의 의미는 뭐다? 이 공동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합동범에서의 그 합동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환 43페이지에 상해를 여러 사람이 했다. 여러 사람이 했다 하면 우리가 상해죄 공동정범이 아니라 물론 상해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해를 여럿이 하는 사람들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그러니까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인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했다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합동범에서 말하는 합동과 같은 의미의 공동상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교재들은 뭐 공동상해는 그냥 폭처법상해, 공동상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명확하게 그 이주영 교수님 책에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는 공동정범의 공동이 아니라 합동범에서의 합동과 같은 의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 했을 때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뭐 공동공갈 같은 경우가 될 때 그 공동의 의미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거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례 의미처럼 판결로 보시면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합동범에서도 역시 공범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똑같이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인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상해, 공동폭행에서 말하는 공동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합동범 할 때는 써줘야 될 단어가 뭡니까?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 공동상해, 공동폭행에서 공동의 의미는 동일 시간, 동일 장소, 동일 기회,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용하고 그것을 이용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의미를 써주되 본질적인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상해죄는 상해의 어떤 행위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은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해죄도 당연히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겠죠. 근데 고의 이외에 목적이 필요하냐? 여기는 어떤 목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적범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보복 목적으로 만약에 상해한다 그러면 이제 특가법이라든가 이런 특가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4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상해의 고의한 목적 그랬는데, 상해와 폭행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행위 타향에서 구분됨으로써 상해를 일으키는 행위, 그로 인한 결과로서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인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인식하고 인용, 의사는 뭐예요? 인식과 의사는? 이때 인식과 의사는 반드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전체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그럼 상해죄에서의 인식은 뭘 인식해야 돼요? 상해 행위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해 결과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한 논리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좀 이상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43페이지에 문제되는 판례들을 보시면은, 문제되는 판례는 공통적으로 뭐냐? 이 상해죄에서의 고의의 인식은 상해 행위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판례는 뭐다? 이때는 단순히 이 인식은 폭행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상해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그것이 상해죄의 상해의 결과를 나타냈다면 상해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83년도 판례죠. 근데 이제 83년도 판례 첫 번째 판례는, 근데 이제 폭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상해죄로 처벌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도 역시 그 45페이지까지 넘어가서 45페이지 판결 요지 네 번째에 나오는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은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지 상해에 대한 의사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판례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냐? 이거는 과거에 잘못된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일본 형법을 잠깐 설명하면서 일본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폭행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상해죄를 인정할 때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일본식 논리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랬죠. 우리 형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연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상해죄에서는 상해의 고의로선 인식과 의사, 상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페이지에 간단평석 보시면 간단평석 두 번째 줄에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형법의 해석 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오면 과거에 판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판례가 좀 아직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목적이 있다. 보복 목적이면 뭐다? 그때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해죄 관련된 중요한 게, 과연 상해죄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그 상해죄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면은 먼저 자상행위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행위.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자기가 상처를 내는 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일정한 경우에, 즉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하는 경우는 병역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그 처벌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신체를 상해했어요. 그 자상한 행위가 위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런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45페이지의 판례처럼 갑이 을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이런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46페이지도 보시면은 그 전문에 보시면은 밑줄친 부분에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총론을 통해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배웠을 겁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다 봤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큰 의미에서의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행위들은 뭐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잘 이해해 두시고, 잠깐 총론 설명, 개괄 설명할 때도 설명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뭐예요?
법조문 자체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의 승낙은 있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랬죠. 피해자의 승낙은 그냥 처분 가능한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법익을 처분하는 경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처분 가능한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법익 침해를 법익 침해 행위를 승낙하는 거죠. 승낙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는 24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 안에 있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상당성이란 거, 사회적 상규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의 수술 행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 행위가 의사의 치료행위, 수술행위예요. 그러면 의사의 치료행위, 수술행위는 분명히 상해죄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들이 좀 달라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교환에 있는 첫 번째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조각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조각되는 이유가 거기 보는 것처럼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에 치료 행위에 있어서 신체의 건강을 회복 증진시키겠다는 의사는 건강을 훼손하려는 상해의 고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상해죄 구성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아니 의사의 수술 행위가 무슨 상해죄 구성권에 해당해? 이건 그냥 구성요건을 배제시키는 양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의사의 치료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의 고의범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과실범으로 성립 문제만 문제될 거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한 거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뭐다? 고의범은 아니란 얘기예요. 고의범은 아니고 다만 과실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네 번째 견해는 뭐다? 네 번째 견해는 의사의 치료행위, 수술행위는 구성권에 해당한다. 상해죄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는 뭐다? 이때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의 설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수술에 대해 동의하고 자궁 적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판례에서 결국 의사의 수술행위,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고 1, 2, 3, 4번 중에 어느 학설을 취하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말이 좀 이상한데 판례는 네 번째 견해를 취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도 네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앞에 세 가지 견해, 이 위에 세 가지 견해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세 가지 문제는 환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환자의 환자가 내가 치료받을 것인가 아니면 치료받지 않을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환자의 환자의 주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는 환자의 주체성,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판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4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47페이지에 이제 밑줄 친 부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소송기록.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의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요 판례부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했는데 위법성이 이게 조각된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판례이기 때문에 47페이지에 나온 판례는 이미 총론에서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판례 맨 마지막에 봐보세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 일어난 연유, 경위, 피해의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놓고 마치 자궁적출 사건이 그냥 판례가 정당행위로 본 거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판결문은, 제가 판결문 다 안 넣어서 그런데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문에서 참조한 조문이 뭐냐? 참조한 조문이 형법 20조가 아니에요. 형법 20조가 아니라 참조 조문은 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을 참조 조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궁적출 사건은 명확하게 피해자의 승낙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로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내용까지 보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에 가보면 뭐 죄수관계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전속적 법이죠. 생명, 신체는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된다. 그 법익표준설에 따라 전속적 법익인 경우는 법익표준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수에 따라 판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 나오는데, 구성요건 체계도로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해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위 뭐요? 중상해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상해죄 이외에 상해치사, 그 다음에 그 중상해죄라든가 그 상해치사죄, 이런 것들이 결과적 가중범위다 보고, 이 상해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존속에 관련된 건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왜냐면 살인죄에서 이미 존속살해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존속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그 중상해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기본적으로 중상해는 뭐예요? 상해죄는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해죄랑 똑같은데, 어떤 주체 아무나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어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습니다. 근데 상해는 그냥 단순한 상해의 결과, 아까 말한 상해라고 하는 개념, 그것만 나타나면 됩니다. 외부적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없더라도 건강상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 하면 되는 건데, 이때 상해의 결과가 무거운 경우, 그걸 우리가 중상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중상해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중상해는 뭐다? 상해의 결과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즉 거기 보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 또는 난치에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 즉 상해를 했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다? 일반 상해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아니면 난치의 질병에 걸리겠다. 즉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중상해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불구 또는 난치, 불치의 질병이라는데, 불치, 난치의 질병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에이즈라고 그러죠.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2000년대 초반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에이즈가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에이즈를 전염시킨 행위는 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제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지금에 있어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단순히 그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그냥 고혈압과 같은 정도로 관리만 잘하면 끝까지 살 수 있는 병이다 하는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그래서 불치 난치의 병의 예로 우리가 보통 에이즈를 들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사안 돼가지고 48페이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판례는 중상해를 인정한 사안이고, 밑에 판례는 중상해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 첫 번째 판례는 그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피해자 스스로 면도칼로 자기 얼굴을 갖다가 자기 코를 잘라내도록 한 겁니다. 근데 자기 코를 자르게 해가지고
그 콧등에 길이 2.5cm, 깊이 0.5cm 정도 절단해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서 안면부가 불구가 됐어요. 첫 번째 사안은 뭐냐? 안면부가 불구가 된 겁니다. 피해자한테 스스로 면도칼로 자기 얼굴을 긋겠는데 그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이 기본적으로 불구에 해당하므로 그건 중상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사안은 뭐냐? 밑에는 그 1,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을 입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리가 부러지거나 흉부 자상을 입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러지는 골절상이라 할지라도 그 골절상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걸린 것이라 판단할 수 없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중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49페이지 이제 중상해죄 성격 나오는데 중상해죄 성격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행위자가 상해 고의로 그냥 상해를 했어요. 근데 중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냥 중상해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상해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냥 중상해죄로 보면 되는 그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환에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중상해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거기다 정리해놨으니까 만약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지 않는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중상해죄는 다수월 판례가 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서의 결과적 가중범이 뭐냐? 결과적 가중범은 바로 상해치사죠. 자, 상해치사는 뭐예요? 상해 행위로 사망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필요한 게 바로 항상 결과적 가중범은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면은 상해치사죄에서는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결과적 가중범에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뭐다? 거기 보면 것처럼 일반적 생활 법칙에 비추어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결과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상해 행위를 가했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죽거나 다른 행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지 사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판례 밑에 보면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특히 상해치사죄에서 아니면 다른 뭐 강간치상죄라든가 강간치사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범행을 피하다가 상해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상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해를 안 당하려고 내가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그럼 폭행치상죄가 되고 죽었으면 상해치사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범죄 행위를 피하려다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판례를 보면 결국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계속 상해를 가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도로를 갔다가 건너서 이쪽에서 때리니까 이쪽 도로로 건너오고 이쪽 도로에서 또 때리니까 이쪽 도로를 건너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상해치사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같은 경우는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가 강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자살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대표적인 판례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때 예견 가능성은 뭐다? 이때 예견 가능성은 주관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 가중범위 상해치사죄를 형법에다 규정해놓고 처벌하는 건 뭐예요? 이미 입법자들이
상해 행위에는 상해 행위를 당하면 이미 뭐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법자들이 이렇게 입법하는 자체, 상해치사죄를 규정하는 자체가 뭐다? 그게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행위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판단하는 건 결국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판례는 이 첫 번째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라기보다는 판례는 이런 상해치사죄에서 이런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문제를 논할 때 이 예견 가능성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판례는 결과적 가중법에서 예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인정된다.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특별하게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예견 가능성을 거의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럼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치사죄, 치상죄는 결국 뭐다? 판례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판례는 이제 이 인과관계와 관련된 직접성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페이지에 보시면은 판례 태도 보면은 직접성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엔 직접적인 인과 관련성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 판례가 말하는 거는 이 인과관계는 그냥 직접성이다. 근데 판례가 직접성을 요구하는지 안 요구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수의 학설들이 판례가 요구하는 거는 직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직접성은 상해 행위와 사망은 물론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다. 자, 이 의미가 잘 이해 안 되시면 그 5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판시상 보시면은 첫 번째 밑줄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안을 보시면은 특수 체질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이때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판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제2의 착오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낙산비치 호텔 사건이죠. 즉 남녀가 낙산비치 호텔에 투숙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듯이 죽였어요. 죽일 듯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쓰러진 겁니다. 남자는 그냥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상해의 고의로 때렸는데 여자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를 그 베란다 밑으로 밀어가지고 여자가 떨어져 죽었죠. 떨어져 죽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이제 상해치사죄를 인정하는데 그 판례가 상해치사죄를 인정하는 게 행위자의 착오가 개입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그 상해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1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중간 이유 나와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과 재책 문제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적으로 뭐요? 행위자는 뭐다? 행위자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난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결과적 가중범과 공동정범 문제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판례는 상해죄 공동정범 중 한 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나머지 공범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갑과 을이 같이 A에 대해서 상해를 했어요. A에 대해서 상해를 했는데 그 한 명의 고의적으로 얘가 갑이 갑자기 상해하기라고 상해했는데 갑자기 갑이 쭉 가서 얘를 갖다가 사망시켰어요.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상해 치사죄가 되겠어요? 얘는 상해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의 고의를 사망시켰다면. 자, 근데 을은 상해만 공동정범의 어떤 고의를 가졌지 사망의 결과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다? 을한테도 상해 치사의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그냥 상해 행위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을이 얘를 사망에 이르겠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만약에 갑이
상해 고의로 하다가 중간에 살인의 고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살인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다? 살인의 고의는 뒀기 때문에 상해로 인해서 사망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위 상해치사죄의 책임만 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51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판례에 관련된 그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51페이지 판례를 연결해 가지고 5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재판요지, 판결요지 2번 봐보세요. 결과적 가중범위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핵심 사항이 이겁니다. 거기다 비추쳐 치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행위자 입장에서 나는 특별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그냥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일부 판례에서는 일부 판례에서와 같이 법문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예견 가능성을 무시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냥 그 판례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5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판례, 그 밑에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 성립 문제는 문제없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행위자가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존속상해죄 위헌성 여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상해죄에서는 중요한 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죠. 즉, 상해죄는 동시범 특례가 되는데, 원래 우리 형법 19조는 뭐예요? 동시범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어떻게 해요?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어떤 행위인지 인과관계가 모른다. 어떤 행위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동시 또는 이시행위 중에 어떤 행위인지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19조의 내용입니다. 동시범에. 근데 이제 상해죄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263조에 상해죄는 263조에 나와 있는 상해죄는 뭐예요?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경합을 했어요.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경합을 했는데 결과를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다?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근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동시범에서는 동시 또는 이시행위가 경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모르겠다.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인과관계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거 행위자한테 불리의 유리예요. 여기서 행위자는 범죄행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범죄행위자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당연히 불리한 규정이죠. 그러므로 263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53페이지에 보면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그래가지고 의의를 보면 동시범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경우다. 2인 이상이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당연히 의사 연락이 없는 거죠. 의사 연락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 연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공동정보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했는데 의사 연락이 없었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근데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결과일 때는 그냥 미수로 처벌하지만 상해 결과일 때는 뭐다? 이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제 이 성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의미 둘 건 아닌데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 추정설이다, 거증 책임 전환설이다, 뭐 이원설이다, 인과관계 추정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하는데 다수의 학설은 그냥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소송법적으로 거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원래? 검사가 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가 지는 거증 책임이 어떻게 전환되냐 관련돼 가지고 실체법적으로 전환되냐 관련돼 가지고 비판이 있는데 다수의 학설은 그냥 거증 책임 전환이라 본다. 근데 제가 이제 교환해 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거증 책임 전환보다는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거증 책임 전환이구나 판단하면 돼요. 요건은 뭐요? 요건은 동시 또는 이시 행위가 경합했는데 의사의 연락 없이 경합하는 겁니다. 동시 또는 중요한 건 동시 또는 이시도 돼요. 다른 시간 된다는 겁니다. 동시 또는 이시 행위가 의사 연락 없이 경합해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판례 보시면은 54페이지, 55페이지에 판례 보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때리고 한 3시간 있다 또 때려. 근데 어떤 사람이 때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상해 결과를 입었어요. 그럼 두 사람 다 이시의 행위라도 그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상해죄 동시범 특례의 핵심은 뭐다? 특례 핵심은 이런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해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상해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상해죄?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자, 근데 이건 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상해 행위의 결과로 인한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 그 다음에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죄, 그 다음에 폭행, 치상죄 인정되겠냐는 겁니다. 여기 뭐요?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죠. 폭행, 치상죄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라든가 아니면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되겠냐는 겁니다. 여긴 뭐예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아니죠. 여기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폭행치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거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상해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느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뭐라 한다? 이때 상해죄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데 상해보다 더 중요한 결과인 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면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된다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를 넘어서 강도치상죄라든가 치사죄 아니면 강간치상죄라든가 치사죄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해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학설의 입장은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범죄행위한테 불리하는 겁니다. 또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법조문에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상해 결과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지고 학설은 뭐라고 본다? 학설은 여기하고 여기만 적용되지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결국 학설과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뭐예요? 상해치사죄라든가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에 학설은 인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다수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55페이지, 56페이지, 그다음에 57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해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잠시 쉬었다가 폭행죄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